자, 영재청어람 학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비어천가라는 악장 가사를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마더통 고전시가 108쪽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용비어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왜? 중세 문법을 공부할 때, 또 중세 문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할 때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익숙할 건데 오늘은 문법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문학적인 표현법들이나 또 그 창작의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갈래가 우리 뭐라 했죠? 갈래가 악장이라 했습니다. 악장이라는 말은 즉 궁정음악입니다. 궁궐에서 잔치하고 연회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노래는 나라에 대한 뭐가 들어가겠어요? 좀 충성심과 우리 일종의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의의는 또 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라고 중요합니다. 그 훈민정음을 좀 테스트하는 용어로 썼다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말해서 뽀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어떻다. 굉장히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또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런 조선 건국의 스토리를 담았기 때문에 서사적이라 볼 수 있겠죠. 서사성을 띈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 시간 순상의 스토리가 좀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국가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좀 높여줘야겠죠.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나라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나라는 보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나라가 힘들게 세워졌어요. 자, 그런 거 일대일 쭉 얘기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고생했고 조상들이 고생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힘겹게 세웠어.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 근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살면서 느낄 겁니다. 뭔가를 이뤄내는 것도 분명히 힘듭니다. 근데 무언가를 이뤄내서 딱 어느 수준에 딱 이른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은 뭐다? 그 이루어놓은 수준과 그런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거는 사업이든 학업이든 또는 국가의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뭐 우리 태조 이성계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세워놓으면 뭐해? 후손들이 개판지기 놓으면 이건 나라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라를 어떻게 해다오, 잘 이끌어 다오, 권고 이렇게 해라. 또는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권계, 일종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좀 해다오. 또 설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총 1장부터 12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당연히 볼 수는 없겠죠. 125장까지 다 보려면 이 영상 길이 한 4시간, 5시간 더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구절만 꼽아서 좀 보겠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 7장, 13, 48, 110, 125까지.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을 조금 대표할 만한 구절들을 좀 들고 와봤거든요.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법적인 요소들보다는 좀 해석을 좀 같이 해보고 내용의 그 문학적인 감성을 좀 이해해 봅시다. 1장,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일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많이 봤죠. 예. 해동 육룡이 나르샤. 자, 이 용은 항상 우리 제목도 용비어천가였죠. 무슨 고전에서 용이나 뭐 봉황, 하늘 이런 거 나오면 뭐 상징한댔죠? 임금들 상징. 제목 자체도 용비어천가. 용이 하늘을 나는 노래란 말이에요. 임금을 상징한다 했죠. 즉 해동이면 우리나라를 상징해요. 중국 동쪽. 육용 여섯 용을 말해요. 여섯 용. 여섯 용이면 진짜 용이 나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를 했죠. 뭐 임금들 어떤 임금을 말하냐? 세종대왕 위에 여섯 임금을 말해요. 어떤 임금들? 뭐 아마 필기돼 있을 겁니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또 태조, 태종 이런 식인데 태종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의 위로 여섯 대 임금. 아버지 이방원, 할아버지 이성계. 이까지는 이해돼요. 왜 나라 세웠으니까. 근데 아니 그 위에 할아버지들은 고려시대 때 살았던 그냥 나라 세우기 전에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까도 말했죠.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해야죠. 정당성. 아니 우리 고리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할아버지가 똑똑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고 그 전부터 열심히 누적돼 온 쌓여온 이런 나라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날다의 나르샤샤 이거 뭐 선어말음이죠. 뭐 높임의 선어말음이. 한번 중2 때 고1 때 한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일마다 천복 하늘 천자 정도는 알죠. 하늘의 복을 받는데 정당성 강정거로 볼 수 있겠죠. 하늘의 정당성. 그리고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러한 일하기들이 뭐다? 중국의 것과 맞다. 일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다? 약간 이것도 좀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써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볼 때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거 많이 들고 와서 보여주죠. 하물며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세계 문명의 중심이 중국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러한 훌륭한 일들과 위인들과 우리 조상들과 하는 일이 같다, 맞다, 일치한다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비유적인 표현을 썼고요. 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은 정말 유명하죠. 보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메시. 요 얘기 2장도 자주 출제되고요. 2장은 특히 유명합니다. 왜? 좀 순 우리말을 많이 썼고 그래서 문학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순 우리말과 비유를 적절히 잘 썼기 때문에 한문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당시 국어를 연구하기에도 도움이 되고요. 보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메세. 자, 뿌리 깊은 나무. 나무인데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그다음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또 꽃 좋고 꽃이 많이 열리고 여름 열매가 하다. 이 하자는 많이 했죠. 아래 하자 안 쓰고 이 하자는 뭐 많다는 뜻이라 했죠. 그다음 볼게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다.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흰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냇물이 일어서 바다로 흘러간대요. 자연현상을 그냥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조선왕조의 정통성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죠. 자, 뭔가 잘 되고 융성하게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나무는 와 물은 여기서 뭘 상징할까? 우리 조선왕조를 상징하겠죠. 비유를 했고요. 자, 근데 나무에 바람이 싹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문학적인 수사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바람에 나무가 친다. 죄송합니다. 나무에 바람이 친다. 시련과 역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현, 국가적인 실현과 역경을. 마찬가지 가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지. 하지만 그 와중에서 어떨까? 나무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치지도 않는데. 그러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하다? 꽃이 열리고 꽃도 많고 열매도 많다. 또 냇물이 이로 바다로도 흘러간대. 뭔가 조선 왕조가 어떻게 되는 거? 결실을 맺고 융성함을 뽐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딱 구절이 이어지고 문장 구조가 비슷하네. 뭐 썼다고 이해하면 돼요? 대꾸 썼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 2장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가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송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줬고요. 오늘 송축 파트 한번 해줬고, 그다음 이제는 뒷부분은 또 뭐 나오냐면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계속 확보하는 과정에 이렇게 우리 선조가 조상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힘들게 또는 여러 가지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좀 기이한 전기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4장, 7장, 13장, 48장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묶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면, 또 이것도 대꾸를 이루는데 앞절 뒷절을 나눠서 앞줄은 거의 다 중국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물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이랬다. 정통성 확보하는 거죠. 요 구조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단히 살펴보다 알겠지만 문장 구조도 거의 비슷하죠.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적인이 서리에 가자. 서리 사이를 말하는 거야. 적인의 시옷 이거 관현학교 조사한 거 알죠? 적인, 그러니까 그 오랑캐들, 북쪽의 적들을 적인이라 많이 부르고 북쪽에서 쳐들어온 애들을 그 사이에 가서 적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막 전투 중인가 봐요. 무리에 가시어 사실 때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계시건을 기산을 올무샴도. 자, 이게 어느 고선이냐면 그 중국 주나라 무왕 때 이야기거든요. 주나라 왕 때, 뭐 무왕이 죄송합니다. 다른 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왕도 이제 어떤 적들의 침략 때문에 수도를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산으로 옮겼대요, 수도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다? 하늘을 뜻이시니, 하늘의 뜻이시니 이어적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도 어떻다? 야인들, 여진족으로 말해요. 여진들 사이에 계셔서, 여진들 사이에 계시는데, 여진들 사이에 가셔서 여진들 사이에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인족들 쳐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덕원으로 수도를 옮겼대. 뭐 이렇게 장소를 옮겼대요. 거처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누구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냥 우리가 도망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늘의 뜻으로 우리가 거처를 옮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조선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표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꾸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그리고 계속 중국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48장에는 여진족의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중국 얘기를 하면 보통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주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또 우리 배경 지식을 좀 넓혀 보려면은 드리려면 그 중국 주나라 유교를 공부하고 하니까 중국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또는 우리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 국가 중에 국가,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유교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상의 국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7장에도 마찬가지 정당성 확보해야죠. 붉은 새, 그를 물어. 자, 붉은 새가 어떤
뻘건 새가 글을 물어왔대요. 어떤 글을 한 글자 한 장 종이를 물어왔대요. 침실 앞에 앉아 있으니 그 글의 내용이 뭐다? 글의 내용이 성자 혁명 혁명 나라를 뒤집는데 를 뭐야 하늘의 뜻으로 보여줬대. 제호는 또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으로 보였으니 그 새가 무슨 글을 물어오겠어 실제로 말이 돼? 어떤 징조를 보였다는 것이지 중국에서도. 우리 뭐 오공미책에 보면은 나와 있죠. 주나라 문왕 때 나라를 막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글을 담긴 걸 새가 물어왔대. 이것도 뭐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이다. 뭔가 옛날 역사책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거나 바뀔 때 있던 하늘의 징조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다. 이성계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 새가 아니고 여기서는 뱀이네요. 뱀이 까치를 물어서 어떤 표시네요. 이것도 증get은 큰 나무까지의 언증이 성손장흥에 뭐 여기 이게 또 이거 무슨 뜻이다? 성손장흥이래. 훌륭한 손자가 나와서 훌륭한 자손이 나와서 흥하게 만들 거래. 상자 이건 상스럽다는 뜻입니다. 상스러운 기운이 막 뻗쳤대.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이겠죠. 중국의 이야기 한번, 조선의 이야기 한번. 이 참고로 상서럽다는 좋은 뜻입니다. 상스럽다 우리 와 뭐 쌍스럽노? 쌍껏 할 때 그거는 상스럽다고. 상서롭다는 굉장히 좋은 뜻, 신비한 기운이 뽐낸다 뭐 이런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 13장에 비슷한 구조로 그래. 말씀을 살자니 사례자 아뢰자 하니 어떤 말씀?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아뢰대요. 아랫대 뭐 하늘의 뜻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을 했대. 아무래도 얘들아 너희들도 누군가가 너희 대통령 될 거야. 너 훌륭한 나중에 어떠한 몇십 조 단위의 재벌이 될 거야. 옆에서 이런 얘기 해준다고 쉽게 믿겠어요? 에이 내가 무슨 안 믿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런 의심을 많이 했대요. 첫 번째 중국 이야기인데 이거는 언제 때 이야기? 중국 모왕 때 나라를 뒤집고 혁명을 일으켜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장작 당사자는 의심을 했대. 근데 뭐가 나타나서 꿈으로 배아서 아시니 꿈에서 나타나서 뭔가가 나타나서 알려줬대. 하늘의 뜻이 그 1000명이 누구한테 있다? 니한테 있다는 거 알려주셨대요. 그 꿈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마찬가지 구조로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는 뭐냐면 옛날에는 참요라고 해서 좀 약간 속세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우리 뭐 지금 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인터넷 찌라시들 뭐 페이스북 인사이트에 나온 그런 것들 그 찌라시들에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 있다. 마찬가지로 당시 고시 때 이런 찌라시가 돌았대. 그 찌라시 내용이 뭐다? 노래 내용이 뭐 목자 듣국이래. 목자가 뭐냐면요. 한자로 좀 풀이해보면 나무 목자에 아들 자자에 얻을 득자에 나라 국자예요.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 목자 플러스에 보시면 뭐 이 섞어 보면 뭐 이씨거든. 이씨가 나라를 얻는데 누구? 이성계 말하는 거야.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를 따르는 신하들이 이거 하늘의 천명입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그거를 몰랐대. 이성계는 모르고 안 믿었대. 근데 뭐라고 마찬가지로 어디에 나와서 꿈에 나와서 알게 됐다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배어 아시니. 이것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마찬가지로 대구가 계속 쓰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4장에서
또 이 13장까지 계속 뭐예요? 어떤 국가적인 것이 개인의 뭐 의사가 아니라 천명, 즉 정당성을 띠고 있다. 하늘의 뜻이다. 이런 유교적 사정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48장도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성계의 영적인 그런 업적과 모습에 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구려 세운 주몽이라든지 가야를 세운 김수로라든지 또는 혁거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비범하는 그냥 아래서 태어났다고 표현하죠. 어쩌고 큰 능력이 있고 무슨 뭐 며칠 만에 걸어다 이런 거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어느 옛날 나라에도 있었던 거고 조선시대 이 세조 태조 이성계한테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 어떻게 나온다. 자, 굴허는 그 어떤 골짜기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어떤 구렁에 말을 이제 디디고 이리야 가는데 누구 도적이 다 쫓아온대.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금나라 태조 이야기인데요. 금나라 태조도 여진족이에요. 어쨌든 그 중국의 저 만주 쪽에 살던 금나라가 여진족 추장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적들과 막 싸우다가 이제 퇴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전쟁에서 이 공격보다 중요한 게 퇴각입니다. 왜냐면 퇴각할 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고 잘해야 돼. 근데 퇴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야 도적들이 그러니까 즉 적들이 한테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대. 금나라 태조가.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 타고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 아 반길 높은 반길 길이 정확하게 한 사람 한 명의 키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m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높이의 길을 으차 말 타고 이래 하고 뛰어넘어서 달아났대요. 그건 보통 그 기마 솜씨가 아니라 가지고 굉장했다는 거겠죠. 이런 식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중국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어디 얘기 한번 조선 이야기 한번 석벽에 이성계 이야기예요. 석벽 어떤 그 절벽에 말을 올라가셨대.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도적들을 다 잡았대. 이것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성계 하면 우리 중학교 때 역사 공부 좀 한 친구들 알 거예요. 고려 말에 왜구들을 특히 많이 때려잡으면서 유명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저 절벽에 적들이 막 창과 칼을 들고 저항을 하니까 함부로 화살도 안 닿고 갈 수가 없는데 부하들도 시켜보고 아들 이방원한테도 가서 싸워라 했지만 도저히 능력이 부족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겠다. 그래서 칼등으로 이래 탁 말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후닥 절벽 한 방에 싹 올라가서 다 잡았대. 잡아서 한 번에 탁 튀어 올랐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한 사람이 누가 없겠는가? 절벽에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서리적인 표현을 썼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구적인 표현을 썼는데 둘 다 보세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표현했죠. 좀 영웅적인 비범함을 드러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조선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조상들의 능력과 계시와 또 뭐 이런 비범함을 통해 생겨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0장 자 사조의 짝대기 이거 뭐죠? 주격조사 가죠. 우리 중세 때 이가 안 쓴다 했잖아. 주격조사 가 대신에 짝대기 쓴다고 앞에 모음을 때 사조가 그러니까 내 조상이 이거는 뭐야? 아까 6개 조상에서 4명 뭐 누구 2명 뺀 거 태조랑 태종 뺀 거 그 할아버지들이 편안히 계신 적이 없었대. 몇 곳을 얼마 계셨대. 그리고 뭐 몇 군데 집을 돌아다니셨대. 우리 그러니까 계속 유랑하고 방랑을 했다는 거지 조상들이. 즉 이거는 고생이야. 우리나라의 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한 군데 머물러 정착하고
한 군데 머물러서 좀 터전 닦는 거를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돌아다니고 이주하고 이런 거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조상들이 왔다 갔다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성계의 아버지도 여진족 땅에 살다가, 그리고 그 위에 조상들은 막 몽골한테 막 벼슬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 그거를 이제 고생했다 표현하는 거죠, 이 노래에서는.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 구중에 드시자. 샷자 이것도 높임의 선어말함이고, 구중이면 뭐 상징한다? 구중 구걸 이런 말 들어봤죠? 궁궐이야. 궁궐이라는 건 즉 뭐? 나라를 세웠다는 거고 조선을 세웠다는 얘기겠죠. 그때 이제 조선을 세웠으니까, 그 위에 조상들이 조선 세웠으니까 이제 밑에 자식들은 계속 조선의 궁궐에서 왕으로 편하게 지낼 거 아니야. 근데 뭐를 잊지 마라. 이 뜻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 뜻들, 위에 윗절에 나와 있던 것들, 고생하셨던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즉 이 뜻은 뭘 말하는 거겠어? 선조들의 고초를 말하겠죠. 또는 고난을 잊지 마라. 맞죠? 그런 것도 당연히 잊지 말아 했으니까 당부, 권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들 편한 게 조상들 덕이다. 조상들이 있었던 고생 잊지 마라.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대목이 제 125장 마지막 절인데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1, 2장과 더불어서. 참고로 1장, 2장, 125장 묶어서 몇 년 전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헌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천세 후에,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미리 정했대. 이것도 정당성 합한 거죠. 그냥이 아니라 1000년 전에 미리 딱 정해놨대, 조선의 나라를. 1000년 전이면 고려도 없었겠는데, 고려도 생길랑 말랑 했을 건데, 맞죠? 그때 이미 딱 정해놓으셨대. 뭐 한수 북에, 구체적인 지명 나왔죠. 한강 이북에 뭐 한양 거기에 노인 개옥하사 덕을 쌓아서 나라를 탁 세웠대 하셨고, 복년이라는 건 점친 운수를 말하는 거야. 점에서 나온 세월, 이 나라가 몇 년 갈 거다, 뭐 네 사업이 몇 년 동안 잘 될 거다, 이런 것들이 뭐가 없다? 갓이 없대. 갓은 뭐다? 끝이야. 끝도 없대. 그러니까 나라가 무궁하게 잘 된다 이런 거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런 것처럼 끝이 없이 잘 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부하는 거야. 자, 성신이 니자샤도, 자 성신, 훌륭한 신하들이 뒤를 이어도 해야 될 조건이 뭐다? 경천근민하라.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근면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더 국가가 단단해진대. 국가가 단단해지고. 마지막 당부하는 거죠. 임금하, 이거 뭐라 했어요? 혹격이라 했죠. 높이면 혹격조사. 임금이시여 아쇼서 낙수의 산행가이시여 하라비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것도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야. 뒤에 문제는 나오겠지만 그 뭐 하나라 태강왕이라는 이야기와 있는데, 그 태강왕이 그 뒤에 보기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선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라 잘 세웠으니까 이제 손자니까 한 재벌 3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할아버지 잘 해놨으니까 탱자 놀고 먹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뭐야, 결국 그렇게 하다가 쫓겨났다. 즉 나라가 망했다. 산행이라는 건 참고로 낚시로 많이 표현되는데 놀러 다니는 거예요. 즉 나라를 돌보지 않은 거를 권계하는 거죠. 권계해라. 뭐 해라? 나라를 이러한 앞나라의 이야기가 있으니 교훈을 얻고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이 정도 살펴봤고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듣기 전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먼저 보시고 이 영상 계속 이어서 봐야겠죠. 자, 작품 소화제 한번 볼게요.
윗글의 종류는 아까 뭐라 했죠? 문학적 장르로는 악장이라 했죠. 악장으로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에 쓰인 노래의 가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다음 윗글은 훈민정음에 기록된 최초의 작품 맞고요. 문학서적 의의가 있다. 맞죠? 비유와 상징을 통한 3번에 비유와 상징을 통한 문학적 예술성이 가장 돋보이는 장은 여러분 책에 보기가 있을 건데 그냥 바로 제 2장 왜? 순우리말 를 엿볼 수 있다는 표현법을 엿볼 수 있다는 그 점에서 13장의 천명을 당연히 뭐 하늘의 명이니까 임금되는 거 맞겠죠. 왕의 길을 표현했다는 거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확인 문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109쪽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각보다 내용만 잘 이해하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맞지? 찬양하고 높여줘야 되잖아. 2번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왕조의 위엄 맞죠? 조선 왕조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다. 3번 전절과 후절이 대꾸를 이룬다 맞죠? 아까 중국 이야기 한번 조선 이야기 한번 문장구조 비슷 대꾸. 4번 여러 인물들이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인물끼리 서로 대화한다 아니죠? 그런 말은 없죠. 화자가 줄줄 그냥 서사적으로 읊어주고 있죠. 5번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 뭐 볼 것도 없다. 목적 문학이라 했는데 이런 걸 이런 말 하나 챙겨보면 되겠네. 2번에 기억에서 미음 적절한 거 여러분들 기억 미음 한번 펼쳐서 보면 되겠죠. 뭐 있습니까? 기억 육룡이네요. 육룡 당시 임금인 세종 세종 위에 6대 왕들 땡 니은 천복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시니 맞죠? 하늘의 조선 건국이 하늘의 뜻임을 뜻한다. 맞습니다. 다음 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한 자주인 국가. 에이 그럼 중국 얘기를 아예 안 했어야지. 맞죠? 중국 얘기 계속하죠. 중국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불러오고 있구만. 맞죠? 다음 리얼 당시 백성들이 소망했던 새로운 역사의 기운을 뜻한다. 리얼은 바람인데 왕조의 시련 이런 걸 말한다 했죠. 5번 아니 그친단 말은 물이 그치지 않는다. 즉 조선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맞죠? 외침과는 거리가 멀겠고 답 2번밖에 없네요. 다음 문제. 아까 48장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줬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맞죠? 금나라 태조 이야기예요. 전절에 금나라 태조 굴허에 그거 군용을 넣어 적들을 많이 죽이고 돌아오는데 전쟁이 영웅이겠죠. 그럼 적병들이 뒤를 쫓았대. 마침 길이 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앞에는 한 길이나 되는 언덕이 있었대. 그 언덕을 막았는데 어떻게 으차 하면서 태조가 말 밝겠지만 이리야 하면서 넘어갔대요. 비범함을 뽐낸 거지. 우리 선조도 마찬가지겠죠. 고려 우왕 때 이 성계께서 남쪽 해안선을 침범한 왜적들이 활을 쏘자 산으로 올라간 왜적이 절벽 위에서 칼을 뽑고 창을 세웠대. 이성기는 비장과 방언을 보냈으나 올라갈 길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어땠다. 자 옆에 부하들은 이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절벽으로 으차 이래 올라가서 한 방에 섬멸했대. 그럼 둘 다 비범함을 뽐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금태조의 영호적인 면모를 인용하고 있군 맞죠? 끌어다 썼죠. 2번 이미 알려진 금태조의 업적과 이성기의 업적을 병령적으로 나열했고 금태조 이야기 한번 이성기 이야기 한번 동등하게 대꾸로 썼잖아. 3번 윗글에 읽은 독자가 이성기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깨닫게 되는 거 맞죠? 와 우리 이성계 나라 세운 이성계도 이 정도의 일을 했구나. 4번 금태조의 고사와 이성계의 영광을 비교하여 이성계가 더 위대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금태조는 못했는데 이성계는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죠. 그만큼 우리도 위대하다니까 그렇게 비교한 건 잘못됐겠죠. 답 몇 번으로 보면 되겠어요? 4번이 맞겠죠. 5번에 금태조의 고사와 이성계 일화 모두
신화적 비현실성을 지닌.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임야되는 절벽을 말 타고 탁탁탁 올라가. 말도 안 되지. 말 타고 점프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맞죠?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답은 3번. 다음 문제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4번 1장, 2장, 125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옆에 펼쳐놓고 같이 보세요. 저도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1번 1, 2장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을 활용했다. 2장은 맞지. 자연현상 한 거 맞죠? 나무, 물, 바람, 가뭄. 1장은 자연현상이라 보기 힘들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1장이 틀렸지. 맞지? 그 다음 1장은 상징적인 상황을, 2장은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장에 바람이랑 꽃 나오는데 무슨 역사적인 실제 상황이야? 틀렸죠. 2번도 보기 전적으로 힘들겠고. 3번 2장은 송축의 의미를, 125장은 권고의 의미. 맞죠? 낙수의 산행가이셔도 하나님 믿으시니까 권고 맞고, 송축 곧 좋고 여름 하나니 그렇게 될 것이다. 송축 파트를 했죠.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볼게요. 4번 1장은 사람의 노력에, 125장은 하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늘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것도 있고, 다 마지막 125장은 그만큼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건데, 고사를 봤을 때 왕이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내용 권고하고 있잖아. 맞죠? 그건 반대로 드러났네. 5번에 1, 2장은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답은 3번이었고. 5번 계속 볼게요. 1, 2의 보기 1, 2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영웅서사시 단계인데, 영웅서사시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영웅소설도 이런 단계로 많이 지는데요. 기이한 출생, 알죠?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든지, 적강, 그러니까 전생에 무슨 하늘에 뭐였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다음 고난과 시련을 겪죠. 막 역적들이 막 나서서 막 아버지를 죽였다든지, 막 쫓아냈다든지, 귀양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초인적인 능력, 막 글을 줄줄 외우고, 막 무술이 뛰어나고, 그러다가 뭐 하늘의 도움 또는 누가 도와줘요, 조력자들. 맞죠? 영웅의 과업. 이성계 스토리도 비슷하겠죠. 보기 2번 보시면 나오겠죠. 용비어천가의 핵심 내용은 영웅의 일생을 가문의 내력으로 바꿔서 여러 대에 걸친 영웅 서사시를. 영웅의 일생 스토리가 가문에도 그대로 대입다. 즉 보기 1의 내용이 보기 2에도 대입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목조에서 환조까지의 4대에 걸친 시련. 방황을 하다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상서로운 징조를 통해 태조가 눈부신 화력으로 창업을 하고, 아들 이방원이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쫙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1번 이 작품의 구조인 기이한 출생만을 제외하고는, 맞죠? 기이한 출생은 딱히 보기 힘들어. 이성계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죠. 크고 난 다음에 이야기니까. 그다음 2번 제4장에는 새로운 왕조 창건의 위대함을 드러내어 영웅적 과업 성취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아직 제4장에는 나라 생긴 거 아니랬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댔잖아요. 적들 때문에 옮겼다. 그럼 새로운 왕조 창건했다는 거 아직 4장에서 보기 힘들겠죠. 다음 3번에 7장을 통해 태조가 건국의 영웅임을 점지하는 상서로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맞죠? 뭐 꿈에서 뱀이 까치를 물어다가 막 놔두고 그런 게 하늘에 징조라 했잖아. 상서로운 사건 맞고. 110장도 마찬가지. 4대에 걸친 시련과 방황은, 맞죠? 고난. 막 위에 조상들은 고생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마지막 전자에 걸친 영웅의 활약은, 그렇죠, 영웅의 내력. 우리 조선인 왕조가 그냥 생긴 나라가 아니다, 비범한 나라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맞겠죠? 6번은 사야성어 문제니까 간단히 풀 수 있겠어요. 사야성어.
뭐 사자성어가 이제 요즘에 수능에 직접 한두 문제씩 나온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자성어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125장 A에 담긴 거. A는 뭐 낙수의 사냥가이셔도 하라빌 믿으실까 그 장면이네.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할배인 우왕의 덕만 믿고 정사를 돌보려 하지 않았대. 백성들이 덕을 잃었대. 그래서 게을리했대요 정사를. 그런데도 낙수의 사냥을 간 지 10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대. 자, 할배가 나라를 잘 세웠어요. 근데도 자손이 어떻게 열심히 안 했대. 사냥가고 놀았대. 사냥이 지금 치면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주 사치적인 사치 스포츠야. 근데 놀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배위 쫓아냈대. 그런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지. 믿으시리까 이거는 1번 매사의 부하내동. 부하내동이 뭐게? 부하내동은 줏대 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요. 이 말 듣고 저리 듣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태강망 이번에 태강망의 패망을 타산지서 남의 산의 돌이야. 즉 뭐 남의 허물을 보고 배운다는 거야. 이게 맞겠네요. 답은 몇 번? 몇 번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답은 2번. 3번 계속 볼게요. 유비무한 사회성과 공부 좀 해봅시다. 이게 뭐야? 많이 들어봤죠? 준비하면 탈이 없다. 탈이 없다는 거. 견문발검. 모기 보고 칼 뽑는다는 거야. 모기 좀 앵앵거린다고 칼을 뽑아갖고 살친다는 거야. 좀 어떤 자세? 별거 아니래도 흥분하는 거. 좀 가벼운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 안빈낙도 많이 달았네. 뭐 가난한 생활에도 돌을 같이 나오는 친구 사야성어 뭐 했어요? 안빈 이렇게 많이 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표현법 같은 거 좀 같이 이해해 보시고 그런 것들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